2006년도 코어2 시리즈 CPU를 출시한 뒤로부터 상황을 완전히 역전해 2008년 처음 선보인 코어 i 시리즈로 한 번 더 가세하여 AMD를 완전히 압살해버리고 12년 동안 데스크톱 및 노트북 CPU 제조업체 원탑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인텔. 2017년 AMD의 1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라이젠 1세대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같은 해 라이젠 1세대에 대응하기 위해 본래 9세대로 예정되어 있던 현 8세대 커피레이크의 코어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i9이라는 신제품군도 급하게 추가했죠. 이듬해에 출시된 12나노미터 공정 기반인 라이젠 2세대가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내자 부랴부랴 바로 전세대에서 이루어졌던 코어업을 1년 만에 다시 감행하면서 동일 라인업 제품이 2년 만에 쿼드코어에서 옥타코어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텔의 로드맵은 완전히 뒤죽박죽되었죠. 코어업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미루려 했던 로드맵이 이렇게 들통납니다. 4G, 5G 스마트폰 모덴 사업,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텔은 현재 삼성전자, TSMC 등 세계 3대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서 가장 공정 수준이 떨어집니다. 2019년 현재 각 업체들이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개발 성공 소식을 발표할 때 인텔은 올해 안에 10나노미터 공정 개발 완료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처지에 놓였죠. 반도체 업계의 거인이자 설계 및 생산 기술이 세계 리더였던 인텔은 지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인물, 인텔 6대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작품인데요. 오죽하면 6대 CEO가 AMD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농담까지 나왔던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인텔에 입사하여 인텔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브라이언 매슈 크르자니치, 그의 본명입니다. 그는 1960년 5월 9일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인텔이 본사 역시 산타클라라에 있죠. 크르자니치는 어린 시절부터 인텔이라는 회사를 매일 두 눈으로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인텔이라는 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꼭 인텔에 입사하고 싶다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1982년 산호세 주립대학교 화학학과 졸업과 동시에 뉴멕시코의 인텔 칩 제조 공장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입사하며 평생을 꿈꿔왔던 직장에 들어서게 됐죠. 하지만 크르자니치는 엔지니어의 길보다는 인력관리, 회계 업무 등이 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1996년 애리조나주 챈들러 인텔 공장의 관리자로 승진하고 2007년에 들어서는 공장 및 공급망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올라서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텔 CPU 생산에 들어가는 분쟁 광물 공급처를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업적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크르자니치는 일반 사원들에 비해 특출난 비즈니스 경영 재능이 있었습니다. 2012년 인텔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되었으며 차기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유력 인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죠. 당시 인텔은 PC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하락세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사업 진출 분야가 모바일 시장이었고, 2013년 5월 인텔 5대 CEO인 폴 오텔리니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이 인텔 6대 CEO로 취임한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모바일 시장 사업에 대해 열의를 띠며 인텔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의 길에 들어섭니다. 4G 및 5G 모바일 인터넷 모뎀, AI의 인공지능 사업, 자율주행 차량 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웨어러블 영역에 손을 뻗쳤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크르자니크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집중했고 굳이 필요 없는 선을 넘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까지 원가 절감을 고집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된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아 마땅한 성과가 없다면 프로젝트를 원점으로 돌리거나 취소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정 미세화와 CPU 설계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아키텍처 팀의 연구개발, 즉 R&D 인력을 대폭 해고합니다. 현재 인텔이 아직까지 14나노미터 공정에 머물러 있는 주된 이유인데다, 이때 해고당한 파운드리 및 아키텍처 인력들은 AMD, 삼성, TSMC, 중국 각지로 유출되게 이릅니다. 실제로 인텔은 2016년 틱톡 전략에서 PAO 전략으로의 전환, 2018년에는 이 PAO 전략조차 무너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R&D 인력 축소로도 모자랐는지 인텔이라는 업체의 사업 주축을 담당하고 있던 CPU 분야까지 건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이라면 하이엔드만큼은 CPU의 코어와 히트 스프레더 사이에 인듐을 이용해서 솔더링을 하여 열 전도율을 극도로 높이는 게 맞을 텐데, 인듐으로 솔더링을 하게 되면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금, 은 같은 비싼 재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써멀 그리스, 그것도 열 전도율이 낮은 값싼 써멀을 바릅니다. 인텔 사용자들 사이에서 오버클럭을 하려면 CPU 뚜껑 딴 뒤에 갈륨이나 고급 써멀을 바르는 작업이 필수였죠. 현재는 뚜타켓이 별도로 판매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크르자니크는 더욱 다양한 부분에서의 원가 절감, 그리고 높은 마진율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과거 서버용 CPU 재훈의 일부 라인업 제품군은 일반 코어 시리즈 메인보드들과 호환되어 소비자들이 짭재훈이라는 조합을 조립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못마땅했는지 이후 6세대 제품군이 칩센터 안에서 논리적으로 호환되지 않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충분히 호환 가능했던 VCC, GND 시그널 핀 구조여서 메인보드 업체에서 바이오스 조금만 건드려주면 저렴한 일반 데스크톱 메인보드에서 재훈 CPU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다고 칭찬하던 짭재훈을 막고 인텔 6세대 스카이레이크 CPU와 8세대 커피레이크 CPU가 서로 호환되는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보드 제조사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호환 업데이트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텔 측은 CPU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는데, 이는 코어업이 되어 메인보드 전원부가 못 버틴다는 이야기인데, 최소 G170, G270 칩셋
제품들은 기본 전원부 숫자부터가 하위 칩셋들보다 많은데 굳이 막을 이유가 있었나요? 결국 메인보드 제수사 중 하나인 에이수스사 엔지니어가 발끈하는 상황이 있었죠. 여기 스카이레이크와 커피레이크 데이터시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핀 몇 개 차이 안 나요. 소켓 장난질로도 불리는 이런 일들은 모두 구형 메인보드와 새 CPU 조합을 막기 위한 인텔이 크르자니크의 술수였습니다. 새 CPU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새 메인보드도 같이 사라는 거죠.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이렇게 주요 수입원인 CPU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 원가 절감을 감행한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데스크톱 CPU 시장은 인텔이 반독점 수준이었고 경쟁사 AMD 측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거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측은 제대로 빗나갔고 AMD 신제품 출시 소식에 흔들리는 현재의 인텔을 만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크르자니크가 공략한 다른 사업 역시 딱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크르자니크의 인성 어디 갔겠습니까? 또 몇 주 내에 성과 없으면 개발 취소시켰겠죠. 이렇게 직원들을 볶아대니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4G 모뎀 애플 아이폰 10에 들어가서 수신감도 게이트 터뜨렸습니다. 인텔 5G 모뎀 아직 개발도 못했는데 애플이 퀄컴이랑 화해하면서 개발 취소됐죠. 드론 사업 평차 올림픽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긴 하였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고사양 드론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그나마 아마존이 드론 배송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 본격적으로 판매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아직 투자 단계라고 해도 엔비디아를 앞지를 수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텔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GPU가 없거든요. 딥러닝과 AI는 CPU보다 GPU가 더 잘 처리를 해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늦게나마 AMD에서 라디온 만들던 라자 코드리를 영입한 겁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인텔 CPU의 보안 게이트, 멜트다운과 하이퍼스링 보안 이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치명적이지만 인텔이 온갖 힘 짠해서 보안 업데이트 제공하여 안전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두 이슈는 모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격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인텔은 보안 패치를 제공했지만 성능 하락이라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서버 운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펜티엄 CPU부터 사용하던 P6 아키텍처를 아직까지 우려먹다 일 터지고 새로 만들긴 해야겠는데 엔지니어들은 다 잘라버렸고 보조의 방도가 없으니까 짐 켈러를 영입합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2018년에 공개된 멜트다운 이슈가 공론화되기 직전 CEO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전 분량인 줄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서자마자 인텔 주식은 곤두박질을 쳤죠. 머지않아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2018년 6월 21일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항목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사임 이유는 부하 직원과의 과거 합의 관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인텔 6대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인텔에서 벌인 일들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상당한 업적이 있지만 사내 운영 정책에 있어서는 경쟁사의 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경영을 펼치다 AMD 라이젠이 등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마땅히 대응할 신 아키텍처도 없고 파운드리 공정 미세화 수준은 TSMC, 삼성전자에게까지 밀리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기업체도 결국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락할 수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크르자니크의 지나친 절약식 경영이 현재의 비틀거리는 인텔을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대 CEO 로버트 밥 소안이 열심히 뒤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인텔의 전성기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